안녕하십니까. IP어드버전입니다. 저희가 2021년 12월 키체인지, 즉 2022년 1월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지난달 말씀드렸던 2022년 전망에 관련된 매크로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매크로 업데이트에 대해서 에셋 클래스, 자산별로 어떤 투자 센티멘트가 존재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장별로, 그러니까 자산이 어떤 시장별로 마켓에 어떤 센티멘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투자 전략, 이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컨트레리안, 역발상 투자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지난달에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의 어떤 코멘트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일시적인 표현을 아마 삭제하게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좀 일어났고요. 저희가 또 그 이외에 12월 달에 업데이트를 해보니 가장 흥미로운 것은 뉴욕의 소호의 렌트 월세, 즉 월세 가격의 추세였습니다. 이 추세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그런 팬데믹 사이클의 어떤 군집을 넘어서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경기의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누군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지만 이 소호들이 뉴욕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즉 이 사람들을 저희가 인스타그래머라고 부릅니다. 즉 인스타를 많이 쓰고 있는, 시장의 유행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팬데믹이 있고 나서부터 쭉 감소했던 이들의 유입이 다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 가격 역시도 저희가 봐왔던 한 3, 4년 구간의 월세 가격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수준이 아니라 프리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유행에 민감한 친구들이 공격적으로 비즈니스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저희는 일단 자산 자체의 센티멘트, 그리고 이런 자산 자체는 대표적으로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시장 자체,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캐피탈 마켓의 어떤 센티멘트를 선진국이나 산업별로, 그리고 2022년 전략 등으로 구성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경기 회복에 따라서 분명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변동성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자체가 예전과 틀릴 것이다. 예전에는 변동성이 낮은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실제 경기가 완전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베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경기는 좋아졌고, 그리고 변동성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보고 있던 위험과 그리고 수익률에 관련된 패턴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BOA, 즉 멜린치가 최근에 2021년 12월 기준으로 2021년 11월과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CB, 즉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가장 위험하다, 테일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11월 달에 중앙은행이 허키시, 즉 금리를 올린다는 거에 관련돼서는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 되는 리스크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의 위험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 45%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되게 공격적으로 올린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즉 이전과 가장 틀리게 된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잦아들긴 할 텐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스탠스가 시장을 많이 흔들 수 있다. 즉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올라오게 되면 무섭다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리스크에 관련된 분명히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오미크론이 터져서 공격적으로 또 감염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11월 달에서 높아지긴 했지만 인플레이션과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을 합하게 되면 거의 70% 육박합니다. 즉 시장의 3분의 2, 그 4분의 3 가까이 된 투자자들이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났을 때를 이제 상상했을 때 처음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공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럼버, 즉 목재 가격이 공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즉 경기가 회복되게 되게 되면 실물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 미국의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주택에서 나타났는데 갑자기 그러다 보니 재고가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금리는 낮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목재 가격이 너무 슈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딜리버리도 잘 안 되니까 이런 주택에 관련된 수요가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선행지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인플레이션의 출발점이었던 미국의 목재 가격이 다시 출발했다는 것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주고 살만하다. 따라서 이 비싼 목재 가격이라도 내가 가져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추세는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지금 딜리버리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저희가 리만 사태가 있었던 수준까지 급격하게 이런 재고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미국의 비즈니스 인벤토리가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수준까지 떨어져서 그만큼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고 더 이상 생산 캐파를 확충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실물 수요가 빨리 올라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고가 평균적인 수준까지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실 빌드업 해야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즉 실물 수요가 시장에서 아주 강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됐건 아니면 공급망 때문에 이슈가 됐건 그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정상적인 구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실질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재고 수준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PMI라든지 ISM 지수는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되게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런 재고의 사이클을 한번 고민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수요가 이만큼 다 공격적으로 올라오기 전이라도 재고를 어느 정도 확충해야 되는 부담이 생겼구나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글로벌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고 한다면 판단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에 관련된 부분을 크게 요약하자고 하자면 분명히 네거티브하다, 부정적이다. 근데 생각보다 투자의 기회가 많다. 왜냐하면 특정 자산의 가격은 되게 부정적일 수 있지만 특정 자산 가격은 꽤 오를 수 있는 부분. 즉 내년은 그러니까 2022년은 어떤 자산 전체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특정 자산별로의 판단을 해야 요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전체 시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2021년이나 2020년처럼 적당히 투자해서 적당히 수익률이 나고 이제 그런 시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자산별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번 주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 수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난 것입니다. 뭐냐면 S&P 500의 어닝스 일드, 그러니까 S&P 500 주가지수가 가지고 있는 이익의 일드 자체가 수익률 자체가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를 빼고 났더니 음의 값을 기록한 거죠. 즉 투자했을 때 별로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감소하고 어닝스 일드가 좀 증가하게 되면 플러스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들이 이익을 조금 더 서프라이즈를 내주고 그리고 CPI, 즉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채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내년 한 5월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려면.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5월이 아니라 3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3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50%에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전문가들이 3월에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 50%에 해당되는 이런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을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expectation, 즉 기대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 금리가 빨리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 사이드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심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한 원자재, 이런 커머니티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년 사이 동안에 보면은 이제 금이나 은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커피 가격이 약 90% 가까이 올랐고요. 앞서 말씀드린 목재 가격도 약 50% 연초 대비해서는 오른 셈입니다. 한 1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뭐 유가 같은 경우는 한 50%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커피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산물은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게 보관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수준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고요, 원래라면. 그런데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건조를 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창고에 두고 천천히 소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하고 나서 이런 건조 가공할 때까지 일단 시간이 꽤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건조된 상태에서 뭐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품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보관이 용이하거나 보관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 이 친구가 거의 8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여기에 커다란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보관 가능한 농산물까지 쇼티지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건데요. 그 말은 이미 재고가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커머디티들이. 그리고 뭐 유가 같은 경우도 이런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감산 이행을 하기로 한 약속보다 지금 많이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생산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유가가 낮다 보니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고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유지 보수에 많이 투자를 안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자기가 할당받은 쿼터도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LNG에 관련돼서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닐로우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에 있어갖고 가스 라인의 플로우를 봤더니 그 0에 가깝습니다. 즉 가스 밸브를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스프롬, 즉 러시아의 이런 가스 회사가 이런 밸브를 잠궜다는 것은 푸틴의 어떤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워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식, 채권, 그리고 원자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시장별로 어떤 센티멘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체 이런 자산시장의 어떤 센티멘트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저희가 이제 선진국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DM마켓 그리고 이런 글로벌 주식이나 이런 섹터별로의 어떤 센티멘트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환, FX에 관련된 마켓에 관련돼서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내년 2022년을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큰 힌트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펀드 플로우는 2016년, 즉 한 5년 전부터 봤을 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늘었던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이 가장 인기가 좋은 자산이었죠. 왜냐하면 금리가 꾸준히 떨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거의 5년 만에 플랫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쭉 줄고 채권도 꾸준히 늘고 좀 있다가 이제 주식도 늘기 시작했었는데 주식은 여전히 조금 느는 국면인 것 같고요. 오히려 현금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에 있어서 약간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식을 줄여야 되는데 원래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채권을 더 이상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투자 심리에 관련된 선진국을 2021년 12월 달에 대량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잘 관찰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2021년 여름 때 한번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그때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조금 더 위험 자산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선진국의 가장 큰 부분은 IT입니다. IT, 테크, 빅테크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 마켓을 세게 판다라는 이야기는 빅테크 회사에 대한 매도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2021년 12월 달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즉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마켓에서 특히 롱온리 펀드를 기준의 플로우, 자금의 어떤 유출입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미국 주식이 좋다고 했었는데, 미국 주식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섹터를 구체적으로 쪼개서 보시겠습니다. 2021년 1월 달 기준으로 지수를 100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에너지 주식은 50%가 싸졌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PE 값이기 때문에 이익 대비해서 주가 수준입니다. 50%가 싸졌고, 헬스케어는 크게 싸지진 않았고요. 보시게 되면 컨슈머 스테이플, IT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그멘트들이 되게 싸졌습니다. 즉 이익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오르지 않다 보니까, 즉 PE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프라이스가 EPS로 나눈 이제 역수의 값인데, 가격이 안 올라가고 EPS만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1이 아니라 100이 아니라 50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50이 됩니다. 즉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죠. EPS가 만약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지만 근데 가격 자체가 오르지 못하고 EPS만 증가하다 보니까 100에서 50으로 줄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100이었다가 지금은 200, 100이 된 셈인 거죠. 즉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혹은 EPS만 증가하다 보니까 훨씬 에너지나 머티리얼, 컨슈머 디스크리셔니가 싸졌습니다. 그 말은 투자의 센티멘트가 여기는 좀 많이 부정적이고 여기는 많이 긍정적이다. 그런데 2022년에는 지금 금리도 올라오고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비싼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헬스케어 기업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IPO 기업들이 커다란 낙폭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ARKK 같은 캐시 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액티브 ETF에 대한 퍼포먼스가 미국 주식시장이 약 2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그 주식은 그 ETF는 약 한 30% 가까이 폭락이 일어나면서 약 상대 성과가 마이너스 50%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되게 우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런 이제 분류가 있는데, 사이즈에 따른, 이제 규모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형주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데이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소형 기업들의 셀링 프라이스, 가격을 봤더니 리만 때 이후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일종의 디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구간이 한 10년 이상 지속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격을 오히려 더 내렸다가 그 수준을 회복하고, 이게 아마 2020년 하반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 1년 동안, 최근에 추세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봤더니 가격을 오히려 훨씬 많이 높였습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형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가격에 대한 포텐셜이 되게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서바이버들이 살아남아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중소형주에 대해서 시장들이 포커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X, 최근에 보시게 되면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가 너무 강세인 거죠.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일까?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되면 좀 달러를 팔아서라도 나머지 통화의 자산들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뉴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단기 자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리버스 레포, 저 페드, 미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 역레포, 즉 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레포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역레포라고 하게 되면 단기 자금 시장에 일종의 금리부 자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유로화를 쥐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인 거죠. 유로 지역에서는. 아니 금리가 빵이거나. 그런데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 역레포 시장에 갔더니 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자금을 막
두고 미국이 금리 시장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단기 금리 시장이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막 달러를 막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단기 입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요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유로를 팔고 오다 보니까 유로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ECB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니 이런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결국은 ECB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BOE, 즉 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기습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유럽의 중앙은행도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장 자체가 급등했던 시장 자체가 이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좀 떨어지고 유로화의 수요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달러를 팔고 나면 다시 유로화를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올 때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좀 보인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에 자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해지 형태로 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별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구체적으로 2022년 1분기에 저희가 보고 있는 투자 전략을 한번 요약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컨트레리안,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보고 있던 것보다 아마 자산의 어떤 세부 전략 자체가 한 10년간 봤던 거랑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거꾸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그 시점인 것 같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팬데믹의 일들로 표시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리오프닝 주식과 그러니까 백투워크 리오프닝 주식에 해당되는 거고 그 코비드 위너스 그러니까 팬데믹 주식에 해당되는 건데 이 비율을 놓고 봤더니 이 둘 간의 이런 점선으로 찍힌 비율 자체가 미국의 10년물 금리 향후의 어떤 시장의 어떤 채권 투자들의 전망을 반영할 수 있는 10년물 금리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더라 라는 부분이 여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금리가 이제 꾸물꾸물 올라간다는 모습은 아무래도 back to work 즉 리오프닝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경기에 그거를 반영하고 있고 자산시장에서 그런 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라는 것을 주식시장에도 확인할 수 있고 채권시장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 2022년 초가 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들고 있는 현금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나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봐서 현금을 늘리게 되는데요. 현금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부분이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수준의 현금 수준보다 더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확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현금이 좀 더 늘어난 구간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 구간에 이런 현금이 감소하면서 2017년, 18년에 시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2021년도 사실 이렇게 슈팅을 했다가 또 떨어지면서 시장이 되게 좋았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오래될 것이냐 아니면은 오래되지 않고 다시 감소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금을 늘리는 동안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시장의 자금 유입이 계속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래되지 않고 혹시 유지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너무 큰 충격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캐시아웃 되고 있는 부분은 원래 우리가 보고 있던 현금의 보유 수요 자체가 최근에 과다하게 반영이 돼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과다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에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투자 전략의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느냐?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에서 2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가? 채권의 변동성하고 주식의 변동성 값을 따져봤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약 2배 가까운 수준 이상 올랐습니다. 1.5 정도 되던 것이 약 4까지 올랐기 때문에 즉 채권의 변동성이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때에 비해서 채권의 변동성이 많이 오른 거죠. 즉,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채권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데, 채권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이 차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변동성에 비해서 채권의 변동성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채권이 위험한 자산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산의 분류법은 이제 틀릴 수도 있겠다. 즉,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AI라든지 학습된 모델 기준으로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또 학습되는 어떤 데이터의 어떤 양이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최소한 학습을 하지 싶습니다. 이런 머신러닝, AI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학습이 필요할 것이고 채권의 변동성이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기계적인 모델이나 기계적인 판단에 있어서 되게 헷갈리는 구간들이 자주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투자해오던 방식에 있어서 약 한 10년 동안 트레이닝 되는 데이터가 그들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이슈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여 보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자산 배분,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라기보다는 채권 내에서도 안전자산이 존재할 수 있고 주식 내에서도 안전자산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주식 내의 안전자산이 오히려 채권의 안전자산보다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나 1월에서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런 경기 사이클에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느냐. 분명히 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 최근에 한 리만 사태까지 포함한 한 20년을 두고 봤을 때와 그 이전 사이클, 닷컴 버블이 오고 나서의 어떤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은 그 이전 사이클에 비해서 이게 10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약 10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한 220 정도 있습니다. 즉, 이 파란 색깔 라인으로 보이는 게 한 이전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한 20년간의 어떤 세월을 놓고 봤을 때 보면은 그 수익률이 보시면 한 60% 정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40% 가까운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과는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이 사이클이 사실은 똑같이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습을 통해서 이런 사이클로 정점을 통해서 이제 간다고 본다고 한다면 40%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뭘 살 것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나머지 40%의 시간을 가져갈 것인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냉정히 말하자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40% 중간에 20%는 오르는 구간이고요. 20%는 내리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한 40%의 시간이 남긴 했지만 20%의 시간은 오르는 구간이고 20%는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향후에 한 20% 정도의 저희의 포텐셜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매크로는 저희는 이제는 팬데믹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자산별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세부적인 투자 기회는 있다. 그리고 시장별로 센티멘트를 따져보게 되면은 자금이 유입은 되지만 다양한 실마리를 통해서 저희가 힌트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뭔가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투자 전략은 이번에는 컨트레인 전략이 맞다. 왜냐하면 이렇게 투자의 기회가 분명히 40% 전체 기간은 아니지만 약 20%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되게 급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못지않은 급한 상승이 분명히 20%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1월달과 2022년 1월달과 그리고 나머지 1분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또 요약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